직계 가족도 아니고 외할머니. 그런 핑계로 휴가 가려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최강우 대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대대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진 할머니를 보고 싶다는 한 병사의 간절한 청원 휴가 신청이 단 몇 초 만에 거절되는 순간이었죠. 그 병사에게 할머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평생 그를 키워주신 유일한 혈육이었어요. 하지만 규정이라는 차가운 벽 앞에서 한 젊은이의 절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그 병사는 철조망을 넘다가 붙잡혔고 영창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시도까지 하게 되죠. 피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적시는 동안 부대 지휘부는 이 모든 것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 병사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병사였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육군 중장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죠. 과연 이 젊은 병사는 동료의 죽음을 그냥 침묵 속에 묻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군 조직 전체를 뒤흔들 폭탄 같은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 대체 이 충격적인 사건이 어떻게 결말을 맞게 될지 지금 바로 그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본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밤, 제17연대 이대대 내무반에는 초겨울의 찬 공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차가운 불빛을 뿌리는 가운데 한 병사가 혼자 앉아 편지를 읽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일병 이시안. 23살의 그는 캐나다에서 유학하다 자원 입대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던 그가 왜 갑자기 한국 군대에 자원 입대했는지 동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시안에게는 굳이 군대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선택했어요. 일반 병사로 군대를 경험해보겠다고 말이죠. 그 이유는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이하윤 중장. 13군 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짜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어요. 장성의 아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병사로 말이죠. 엄마, 저는 일반 병사로 입대하고 싶어요. 왜? 학사장교로 가면 되는데. 진짜 군대를 알고 싶어요. 엄마가 지휘하는 그 군대 말고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군대요.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 정체는 철저히 숨겨라. 누구도 모르게. 그래서 시아는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육군 13군 단장의 아들이 아닌 그냥 병사 이시안으로 말이죠. 손에 든 편지는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군단장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시안아, 엄마는 늘 내가 걱정이다. 군대 생활이 힘들겠지만 무리하지 말고 몸 챙기거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해. 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엄마가 제일 잘 아니까. 캐나다에 있을 때보다 한국 음식을 많이 먹을 텐데 체하지 말고 천천히 먹어. 그리고 아픈 곳 있으면 참지 말고 꼭 의무대에 가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마라.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거야. 편지를 읽으며 시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의도적으로 평범한 어머니인 척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대의 현실이 어머니가 알고 있는 군대와 얼마나 다른지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제17연대 이대대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부대였지만 내부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최강우 중령이 부임한 이후로 이곳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최강우 중령. 육군사관학교 49기 출신의 그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어요. 국방부 장관 비서실에서 근무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주요 보직을 거쳤죠. 하지만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권위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군기가 빠진 놈들을 봐줄 수는 없다. 요즘 병사들은 너무 나약해졌어. 내가 신병 때는 말이야. 그의 좌우명이었어요. 병사들에게는 인격 모독적인 언사가 일상이었고 간부들 역시 그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 그 규칙적이면서도 위압적인 소리만 들어도 병사들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시안 역시 긴장했어요. 중령 계급장이 형광등 빛에 반사되어 차갑게 빛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머니의 별 3개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지키려는 군대의 모습일까?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시안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하들과 대화할 때의 따뜻한 눈빛, 병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모습. 그런 어머니와 지금 눈앞의 최중령은 너무나 달랐어요.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시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중령이 내무반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눈빛과 굳은 표정이 위압적이었죠. 그의 군복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구두까지 반짝반짝 빛났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 인간적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편지? 누구한테서? 어머니께서요. 최중령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뭐 대단한 사람이기라도 해. 그냥 평범한 아줌마 아니야? 요즘 젊은 놈들은 엄마 젖부터 떼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시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당장 말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육군 중장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진짜 군대의 모습을 볼 기회도 사라지고요. 평범한 분입니다. 그럼 됐어. 내일 새벽 훈련 빠지지 마. 요즘 너희들 너무 해이해졌어. 특히 너 같은 유학파들은 더더욱. 외국 물 먹고 와서 정신 나간 놈들 많아. 시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중령은 한참 그를 노려보더니 돌아섰어요. 하지만 완전히 가지는 않고 문 앞에서 멈춰섰죠. 그리고 이시안 일병, 앞으로는 이런 시간에 개인적인 일 하지 마. 군대는 놀러 온 곳이 아니야. 알겠나? 네, 죄송합니다. 그의 발걸음이 멀어진 후에야 시안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옆 침대의 동료들이 깨어나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내무반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지만 몇 명은 시안과 최중령의 대화를 듣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았죠. 시안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보시는 군대와 자신이 경험하는 군대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클까요?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는 단정했어요. 군인답게 반듯하면서도 어머니다운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무엇보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마라. 시아는 이 문장에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배움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 될지도요.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아침을 먹던 시안에게 동기인 윤태현 일병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22살의 윤태현은 경상남도 작은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시안아,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윤태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대.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의식이 없다고 해. 시안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윤태현의 가족사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에게 할머니는 그저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6살의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평생을 그를 키워주신 유일한 가족이었죠. 윤태현의 기억 속에는 할머니와의 순간들이 생생했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함께 시장에 가던 날들. 할머니가 무거운 쌀포대를 끌고 오시는 모습. 밤늦게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그의 숙제를 봐주시던 모습. 태연아, 공부해야 성공한다. 할머니는 배우지 못했지만 너는 꼭 대학 가야 해. 할머니는 평생 그 말씀만 하셨어요. 농사일과 식당 설거지를 병행하며 손자를 키웠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논밭까지 팔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뇌출혈이래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수술은 했지만 의식이 안 돌아오신대요. 위독하다고 해.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혹시라도. 윤태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라도 못 보면 어떡하지? 할머니가 평생 나만 보고 사셨는데. 시아는 윤태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청원휴가 신청해야지. 백이준 소대장님께 가서 얘기해보자. 백이준 중위는 이 부대에서 몇 안 되는 인간적인 간부였습니다. 30살의 그는 7살 아들을 키우는 싱글파더였죠. 아내를 유방암으로 잃은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병사들의 가족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이 백중위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병원 침상에서 숨을 거두기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리고 당신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때 자신이 옆에 있어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만약 군 복무 중이어서 그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다면. 중대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윤태현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태연이 군대 잘 다녀오겠지였어. 내가 입대하기 전에.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꼭 돌아와라라고 하셨어. 괜찮을 거야.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하지만 시안의 마음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 부대에서 청원휴가가 그리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백이준 중위는 윤태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태연아, 일단 진정하고. 할머니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야? 윤태현이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이래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수술은 했지만 의식이 안 돌아오신대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론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해요.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백중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내가 투병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던 후회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알겠어. 내가 대대장님께 잘 말씀드려 볼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해해 주실 거야. 윤태현이 고개를 숙이며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대장님. 꼭 부탁드려요. 하지만 백중위의 마음 한구석에도 불안감이 있었어요. 최강우 중령의 성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대대장실 앞에 선 백중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그는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대대장님, 윤태현 일병의 청원휴가 신청건으로 왔습니다. 청원휴가? 무슨 일이야? 최중령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그의 책상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할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유일한 가족이시고
부모님을 어려서 여의었기 때문에 최강우 중령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직계가족이 아니야. 청원휴가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 확인해봤나? 하지만 대대장님, 이 병사에게는 할머니가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중위,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 알지? 규정은 규정이야. 할머니 핑계로 휴가 신청하는 놈들이 한두 명이겠어? 하나. 허용하면 다른 놈들도 다 할머니, 할아버지 들고 나올 거야. 최중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옳다는 믿음이었죠. 대대장님, 그래도 이 경우는 백중위는 더 설득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중령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됐어. 거절이야.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 규정을 모르는 중위가 어디 있어? 자네도 군인이면 원칙을 지켜야지. 백중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계급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안과 윤태현에게 거절 소식을 전했을 때 윤태현의 표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할머니를 못 본다는 거예요? 태연아,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윤태현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소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뭘 위해 여기 있는 거죠? 나라를 지킨다고? 웃기지 마. 내 할머니도 못 지키는데. 시안이 윤태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연아, 일단 진정하자.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지만 다른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윤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나만 보고 사셨는데 마지막에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할머니는 내 이름만 부르면서. 그날 밤 내무반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윤태현은 계속 울었고 시안이 옆에서 어깨를 두드려줬지만 위로의 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병사들도 침묵했습니다. 김보람 병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태연아, 너무 낙담하지 마. 할머니께서 괜찮아지실 거야. 하지만 위로의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시안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규정만을 앞세울까? 아니면 인간적인 판단을 하실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테니까요. 시안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왜 할머니를 못 보게 하는 거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윤태현의 절규가 내무반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잠에서 깼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윤태현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태현이 보이지 않았어요. 시안이 급하게 화장실과 세면장을 뛰어다녔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윤태현이 어디 갔지? 같은 내무반 병사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김보람 병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그때 초병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철조망 근처에서 병사 한 명이 탈영을 시도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시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윤태현이었습니다. 그는 군장을 메고 부대 담장을 넘으려다가 초병에게 발각된 것이었죠. 새벽 4시경 그는 조용히 내무반을 빠져나와 철조망 쪽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초병이 나중에 증언한 바로는 윤태현이 철조망을 넘으려 할 때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해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고 있어요. 꼭 가겠어요.
절대 혼자 안 두겠어요. 철조망에 군복이 찢어지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계속 기어 올라가려 했어요. 그의 눈에는 오직 할머니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태연아, 그만해. 위험해. 초병이 제지했지만 윤태연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초병이 강제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죠. 끌려오는 윤태연을 본 시안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친구의 얼굴에는 체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군복은 찢어져 있었고 손목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태연이가 왜? 할머니 때문에 그런 거 아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최강우 중령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런 개 같은 놈이 타령이 뭔지 알아? 군법 위반이야. 군사재판감이라고. 대대장님, 사정이 있어서. 백이준 중위가 중재해보려 했지만 최 중령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사정? 그딴 사정이 어디 있어? 할머니가 아프면 타령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부모 아픈 놈들은 다 타령해야겠네. 이것도 다 너희들이 너무 관대하게 해줘서 그런 거야. 윤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대장님, 제발요. 할머니가 저 없이는 안 돼요. 닥쳐. 당장 영창 보내. 그리고 군사경찰에 신고해. 이런 놈들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해. 최중령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모두 두려워하며 지켜볼 뿐이었어요. 시안이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대대장님,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 병사는. 이시안, 내가 감히 나서는 거야? 너도 같이 징계받고 싶나? 시안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태연은 즉시 영창으로 끌려갔습니다. 시안이 따라가려 했지만 헌병들이 막았어요. 면회 금지야. 대대장 명령이야. 영창은 부대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독방이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윤태연이 혼자 갇혀 있었어요. 창문도 작고 환기도 잘 안 됐죠.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철문만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윤태연의 정신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면회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가끔 식사를 나르는 병사들을 통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계속 할머니 이름 부르고 있어. 밤에는 벽 두드리면서 울고 있대. 음식도 거의 안 먹는다고 해. 미안해요, 할머니. 제가 못났어요. 식사를 나르던 병사가 윤태연의 중얼거림을 전해줬어요. 시아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틀 후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태연이 면도날로. 시안이 의무대로 달려갔을 때 윤태연은 영창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목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을 적시고 있었어요. 의무병이 황급히 지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약해요. 빨리 병원으로. 시안이 윤태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었을까? 한 병사를 이렇게 내몰 필요가 있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응급처치를 받는 윤태연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못 가서 미안해요. 다른 병사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이건 너무한 거 아냐? 규정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어. 최강우 중령이 의무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마디는 윤태연의 안위를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훈련 중 사고로 처리한다. 외부에 절대 알리지 마. 보고서는 내가 직접 작성할 테니까. 백이준 중위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님,
이건 명백히. 주미, 자네도 군인이면 상황 파악을 해야지. 이런 일이 밖으로 새나가면 부대 전체가 망하는 거야. 자네 진급에도 영향 줄 텐데 괜찮겠어? 모든 간부가 연대 책임이야. 시아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병사가 죽어가고 있는데 관심은 오직 부대의 체면뿐이었어요. 의무대에 있던 김보람 병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최중령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김 병장, 의무대 기록 정리해도. 훈련 중 낙상사고로. 김보람 병장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령이야. 김 병장의 머릿속에는 전역 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어떤 얼굴로 군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일에 동조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김 병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안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대대장님, 이게 정말 맞는 일입니까? 최중령이 시안을 노려봤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뭐 군인이기라도 하냐?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너도 똑같이 징계받고 싶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안의 마음속에서 뭔가 터져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말할 수도 있었어요. 네, 우리 어머니는 육군 중장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시아는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목란에 타이핑했습니다. 제17연대 내 부조리 진정건.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윤태현의 청원휴가 거절부터 탈영 시도, 자살 시도, 그리고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관련 인물들까지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시아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윤태현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병사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3일 후 부대 정문에 검은 승용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감찰팀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최강우 중령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육사 동기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연대장, 사단장과의 관계를 믿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위기를 넘겨왔으니까요. 이 정도는 무마시킬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요즘 병사들이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 거지. 하지만 감찰팀의 접근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팀장인 강민호 준장은 냉정한 군인이었어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그는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최강우 중령님, 먼저 윤태현 일병의 청원휴가 신청서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애초에 신청한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까? 그럼 해당 병사와 중대장의 면담 기록은 어떻습니까? 최중령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상담이었으니까요. 강 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부대 규정상 청원휴가 관련 상담은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그건 워낙 간단한 상담이라서. 최중령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럼 지난주 의무대 보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최중령은 미리 준비한 답변을 했어요. 훈련 중 경미한 부상이 있었을 뿐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강 준장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부상의 정확한 원인과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담당 의무병에게 문의하시면 의무병도 면담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대장께서 직접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찰팀은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진정서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들로 가득했거든요. 날짜, 시간, 장소, 관련 인물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부대 내 CCTV 자료도 확인해야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새벽 시간대요. 최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로 일부 손상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손상되었습니까? 정확히는 잘 기억이. 강 준장이 차갑게 웃었어요. 참 우연하게도 말이죠.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일치하네요. 감찰팀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병사들과의 개별 면담도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군대에서 윗사람을 고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이들은 없었거든요. 첫 번째 면담에 들어간 병사가 나와서 다른 병사들에게 귀띔했어요. 뭔가 심각한 것 같아. 엄청 자세히 물어봐. 뭐라고 대답했어? 나는 모른다고 했어. 무서워서. 병사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돌았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은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윤태현 일병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부대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병사를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같은 답변이 반복되었어요. 병사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김보람 병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최중령이 문서 조작을 지시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또한 일부 문서를 몰래 보관해두고 있었죠. 하지만 감찰관 앞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복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 병장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시안 역시 면담을 받았습니다. 윤태현 일병과 가까운 사이였죠? 네, 입대 동기입니다. 그 병사가 최근 어떤 상태였는지 말해주세요. 시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말하면 상황이 바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와 함께 공개해야 효과가 클 것이었거든요. 평소와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병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안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있었어요. 지금은 침묵하지만 곧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올 것이었습니다. 감찰팀이 이틀째 머물렀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병사들의 침묵과 증거은멸로 인해 진실은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최중령은 점점 안도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묻히는 거야. 병사들도 다 협조적이고 연대장에게도 보고했습니다. 별다른 문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익명 진정서도 단순한 불만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백이준 중위는 면담을 받으며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급을 지켜야 할지. 그의 마음속에서는 양심과 현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 아이가 커서 군대에 와서 윤태현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그때 담당 간부가 자신처럼 침묵한다면, 감찰팀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것인가? 며칠 후 시안은 의무대에 입원 중인 윤태현을 찾아갔습니다. 붕대로 감싼 손목, 창백한 얼굴. 그는 살아있었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은 상태였어요. 태연아, 괜찮아? 윤태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진 것 같았죠. 시안아,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 말이 시안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제 연락 왔어. 나 없이 혼자. 나 못 본 걸 한스럽게 여기면서 돌아가셨대. 마지막에 내 이름만 계속 부르셨다고 해. 윤태현의 목소리에는 절망만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 말씀이 태연이는 어디 있냐 했대. 내가 곁에 있어야 했는데. 내가 있어야 했는데. 그의 기억 속에는 할머니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 차려주시던 모습,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던 모습, 대학 입학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시며 기뻐하시던 모습. 태연아,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손자야. 할머니가 평생 바란 게 바로 이거야. 그런 할머니를 마지막에 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윤태현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았거든요. 내가 뭘 위해 여기 있는 거야? 나라를 지킨다고? 웃기지 마. 내 가족도 못 지키는데. 할머니가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나는 마지막에 뭘 했어? 윤태현이 붕대 감은 손목을 바라봤어요. 이것도 실패했어. 죽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태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시안아, 너는 좋겠다. 가족이 다 건강하고. 나는 이제 정말 혼자야. 이 세상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말을 듣고 시안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에게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는데 친구는 이렇게 절망하고 있다니. 그날 밤 시안은 백이준 중위를 찾아갔습니다. 중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소대장님,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백중위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시안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도 그냥 중위일 뿐인데. 하지만 소대장님도 아시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백중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들을 생각하면. 내 아들이 커서 군대 가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는 지갑에서 아들 사진을 꺼냈어요. 7살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 아이가 20살이 되어서 군대에 오면 나 같은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어. 태연이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누군가는 도와줬으면 좋겠어. 백중위는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어요. 병원 침상에서 숨을 거두기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리고 당신도 사람답게 살아.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백중위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그만하자. 나도 더는 못 참겠어. 양심을 팔면서까지 진급하고 싶지 않아. 그때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보람 병장이었어요. 그는 망설이며 다가왔죠.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김 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서 조작 지시받았을 때 저는 일부를 따로 보관해뒀습니다. 시안과 백중위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김 병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윤태현의 원래 의무대 기록과 최중령의 조작 지시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김 병장의 머릿속에는 고향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전역하고 나서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떳떳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요.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에 동조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동맹이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다짐이었어요. 내일 감찰팀이 마지막 면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백중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할 거야? 돌이킬 수 없을 거야. 우리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시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윤태현을 위해서라도 해야 해요. 김 병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각오는 했습니다. 진급이나 평가 같은 건 상관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시안에게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뒷배경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부대 내부 문제를 넘어설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시안은 그날 밤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어머니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엄마, 제가 군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특히 진짜 리더십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용기를 내볼게요.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 그리고 기억해라. 진짜 용기는 두려울 때 나오는 거야. 시아는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자신을 믿어주셨거든요. 이제 그 믿음에 보답할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감찰팀의 마지막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강민호 준장을 비롯한 감찰 요원들이 앉아 있었고 최강우 중령도 함께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 준장의 말에 최 중령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이 위기도 넘긴 것 같았거든요. 익명 진정서의 내용들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부대 운영에도 큰 문제가.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안이 들어왔어요. 저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최 중령이 펄쩍 뛰었어요. 병장, 면담 시간은 끝났어. 나가. 하지만 강 준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시만요. 병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들어봅시다. 시안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용기에 대해 가르쳐 주셨던 그 말들이요. 익명 진정서는 제가 보낸 것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윤태현 일병의 청원휴가, 거절, 탈영 시도, 자살 시도,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 한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최 중령이 벌떡 일어나며 고함쳤어요. 이 자식이 감히 거짓말로. 하지만 강 준장이 다시 제지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시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윤태현 일병은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가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지자 청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최강우 중령은 규정만을 앞세워 인간적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건 정당한 결정이었다. 규정을 지킨 거야. 최 중령이 항변했지만 시안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결과 윤태현은 절망에 빠져 탈영을 시도했고 영창에 갇힌 후 결국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최 중령은 이 모든 것을 훈련 중 사고로 조작하려 했어요. 증거라도 있나? 강 준장의 질문에 김보람 병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김 병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원래 의무대 기록과 조작 지시 메모입니다. 파쇄 지시를 받았지만 저는 일부를 보관해뒀습니다. 감찰요원들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최 중령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어서 백이준 중위도 들어왔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윤태현 일병의 청원휴가
신청과 거절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할머니가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였고 윤태현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대대장에게 인간적인 배려를 요청했지만 규정상 직계 가족이 아니다라며 일축당했습니다. 다른 감찰요원이 질문했어요. 그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중위가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어요. 윤태현은 절망에 빠져 탈영을 시도했고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대대장은 이를 은폐하려 했어요. 최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시안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저는 이하윤 중장님의 아들입니다. 회의실에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감찰요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강 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3군 단장 이하윤 중장님은? 네, 맞습니다. 최중령이 비틀거렸어요. 그럼 너는 왜 지금까지? 진짜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장성의 아들이 아닌 평범한 병사로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본 것은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한 병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께서 지키고자 하시는 군대가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진짜 군인은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하윤 중장이었습니다. 별 3개가 어깨에 빛나고 있었죠. 중장의 첫 마디는 차가웠습니다.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이 부대의 증언자다. 시안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이것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의 정의에 관한 문제다. 나는 지금 군인으로서 여기 서 있다. 이하윤 중장이 최강우 중령을 바라봤어요. 중령, 당신이 지킨 것은 규정이 아니라 체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면을 위해 한 병사의 생명을 담보로 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부대 내부 문제가 아니었어요. 최중령이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중장님, 저는 군기를 위해서. 군기요?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군기입니까? 진짜 군기는 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하윤 중장의 등장으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더 이상 무마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전면 재조사를 명령합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소환하십시오. 강 준장이 즉시 명령을 내렸고 부대는 순식간에 수사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백이준 중위가 공식적으로 증언했어요. 최강우 중령은 윤태현 일병의 청원 휴가를 규정만을 내세워 거절했습니다. 병사의 절박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할머니가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였고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령은 규정상 직계 가족이 아니다라며 일축했어요. 그리고 하나 허용하면 모든 병사가 할머니 핑계를 댈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찰요원이 추가로 물었습니다. 그 후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윤태현은 절망에 빠져 탈영을 시도했고 영창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을 시도했어요. 김보람 병장도 나섰습니다. 자살 시도 후에는 증거인멸을 지시했습니다. 의무대 기록을 조작하라고 했고 관련 문서를 파쇄하라고 명령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조작하라고 했습니까? 훈련 중 낙상사고로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부조리한 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상적으로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 병사들을 개 취급했어요. 요즘 병사들은 나약하다면서 무리한 훈련을 강요했습니다.
유류비를 횡령한 것도 봤습니다. 얼차례를 가혹하게 시켰어요.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최강우 중령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나는 육사 출신이야. 연대장과도 친분이 있고 사단장과도 관계가 좋아. 이런 식으로 매장당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하윤 중장은 단호했어요. 그 연대장과 사단장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입니다. 거기다가 그 연대장 사단장이 제 후배인 건 알죠? 나도 최중령 공적 업무라 존대해 주는 걸 잊지 마시길. 최중령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줬던 모든 방패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군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요즘 병사들이 너무 나약해져서 엄격하게 해야 정신을 차려. 시안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군기요? 병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군기입니까? 윤태현은 할머니를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규정을 어길 수는 없어. 하나 허용하면 다 무너져. 최중령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논리를 고집했어요. 그럼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한가요? 중령님에게는 가족이 없습니까? 만약 중령님의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안의 질문에 최중령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에게도 노모가 계셨거든요. 이하윤 중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군인의 첫 번째 의무는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국가는 국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군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군기는 서로를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위계 질서는 그것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강 준장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최강우 중령, 당신은 부하 장병에 대한 직권남용, 증거인멸, 허위보고서, 작성 등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규정대로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헌병들이 다가와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없어. 내 경력을 생각해봐. 최중령의 절규가 부대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연대장도 소환되었습니다. 사단장까지 조사 대상에 올랐어요. 하나의 사건이 거대한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안도감이 떠올랐습니다. 억눌렸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것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군인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병사가 조용히 중얼거렸죠. 시안이가 정말 대단해. 우리 중 아무도 못했을 일이야. 이제 변화가 있을까? 있을 거야. 아니, 있어야 해. 시안은 의무대에 누워있는 윤태현을 생각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위안이었습니다. 백이준 중위는 시안에게 다가왔어요. 고마워, 시안아.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 침묵했을 거야. 소대장님도 용기를 내셨잖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김보람 병장도 함께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군인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니까요. 3개월 후 제17연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른 봄의 따뜻한 햇살이 부대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 부임한 박정민 중령은 병사들과의 소통을 중시했습니다. 매주 간담회를 열어 병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부조리한 관습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병사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동료입니다. 계급은 책임의 차이일 뿐 인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박중령의 첫 훈시였어요. 병사들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어떤 병사도 혼자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윤태현의 이름은 부대 내 인권 개선안에 기록되었어요. 윤태현 개선안이라는 이름으로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침이 만들어졌죠. 청원휴가 승인 기준이 완화되었고 병사들의 정신건강 상담 체계도 구축되었어요. 무엇보다 간부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아는 국방부 인권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에도 전국의 부대를 다니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군대는 위계 질서가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 질서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젊은 장교들 앞에서 시안이 말했어요. 제가 경험한 사건을 통해 깨달은 건 진짜 리더십은 규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인간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휘하는 병사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손자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지휘관이 되어주세요. 청중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이준 중위는 용기 있는 증언으로 표창을 받았고 이제는 신임 간부들을 교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군인의 첫 번째 의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만 두 번째 의무는 동료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해요. 그의 교육을 받은 젊은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더란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부하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실수했을 때는 함께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김보람 병장은 전역 후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한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었어요.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잘못된 것을 보면 침묵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국방대학교 강당에서 이하윤 중장이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적은 철책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의 침묵과 권력의 오만, 그것이 더 위험한 적이에요. 수백 명의 장교들이 경청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국민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진짜 군인 정신은 강함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강연이 끝난 후 청중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시간이 흘러 윤태현은 회복되어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비록 정신적 상처는 남았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안과 윤태현이 할머니 산소에 함께 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시안이도 함께 왔어요. 윤태현이 무덤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이제 좋은 군대가 됐어요. 할머니가 걱정하셨던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말 서로를 지켜주는 곳이 됐어요. 시안이 윤태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할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내가 많은 것을 바꿨어. 아니야, 우리가 함께 바꾼 거야. 윤태현이 시안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어요.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시안아, 너랑 같은 부대라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있어서 이 힘든 군대 생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저녁하면 할머니와 함께 너를 집에 초대할게. 할머니께서 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거든.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기뻐하셨어.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으며 시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좋은 변화가 있었어요. 태연이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부대 한쪽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고인의 희생으로 더 나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제17연대 장병 1동. 바람이 불어와 추모비 앞의 태극기를 휘날렸어요. 그 깃발 속에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 시아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 이하윤 중장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시안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군대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뭐라고 생각하는데? 규정과 위계 질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요. 그게 진짜 군인 정신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그걸 깨달아줘서 엄마는 기뻐. 이제 넌 진짜 군인이 됐다. 계급장이 없어도 말이야. 시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는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이뤄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윤태현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작은 변화가 점점 더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서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윤태현이 새로운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군대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배웠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도요. 봄바람이 부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 입대한 신병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어요. 이제는 정말로 서로를 지켜주는 부대가 되었으니까요.